예, 먼저 맨유가 얼마나 뛰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 활동량이거든요. 이게 어디 있나요? 3월 중순 기록이에요. 예. 3월 중순에 나온 건데, 예, 일단 밑에서 3위입니다. 카디프하고 브라이턴 다음이거든요. 카디프는 강등된 팀, 그렇죠. 브라이턴은 간신히 잔류한 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잔류 마지노선으로 잔류한 팀이죠.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거. 예, 이거는 전력 지수에 쓰거든요. 밑에서 7위입니다. 번리, 브라이턴, 팰리스, 울브스, 풀럼, 그 와포드 다음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3096회인데요. 이거 아마 그 예. 포그바와 레시포드의 그 스페셜 영상용 달리기들 이런 마샬이겠죠. 거. 마샬도 근데 근데 인상상으로는 그 얘기군요. 그거 전력 지수 횟수를 그나마 가져간 게 레시포드. 예. 레시포드는 실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전력 지수 횟수 3위인가 그렇습니다. 3위 아니면 4위 그렇습니다. 그런 몇몇 선수들 말고는 사실 그렇게 예. 달리기로 경쟁력을 보일 선수가 많지 않기도 해서 네. 예, 참.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솔샤르 감독 부임하고 나서 그나마 많이 그렇죠. 올라간 예, 수치라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리뉴 감독 때는 스프린트 횟수도 상당히 미치었어요. 이게 무리뉴 감독 얘기 잠깐 하자면은 템포도 늦추고 좀 라인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막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축구를 해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다 해봤었거든요. 다 해봤었을 때 활동량은 도리어 무리뉴 때보다 더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솔샤르 때가. 디스턴트 커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뛴거리 자체는 무리뉴 때보다 평균 자체가 솔샤르가 살짝 떨어지다고. 비슷하지만 살짝 떨어지는데 그 대신 스프린트가 좀 올라가면서 좀 결정적 장면에서 좀 뭔가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솔샤르 감독이 이제 올 여름에 몸 좀 잘 만들어 와라 이러면서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 태클 지표를 보려고 하는데요. 태클 자체가 15.3회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본머스 다음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로 적은 거거든요. 예. 그냥 뭐 태클이 많이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태클할 필요가 없죠. 점유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점유하는 팀이니까 태클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맨유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이 역시도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태클이 적으면은 파울이 적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맨유는 파울은 11.4회로 공동 2위입니다. 그냥 요령이 없다는 거예요, 태클에 있어서. 아니 스콜스 후배님들이라 그런지 아, 태클을 왜 그 모양으로 하시는지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태클을 에레라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파울은 좀 파울로 많이 끊는 편이기도 하고, 포그바도 아까 말한 대로 경기 터지면 예성 터지는 그런 플레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긴 할 텐데, 뭐 김 기자님 말씀대로 여기 보세요. 맨체스터 시티 거기 아까 태클이 적은 팀 있잖아요. 파울도 적잖아요. 본머스가 2위였잖아요. 태클수. 파울은 그러니까 그 성적 대비 적잖아요. 근데 맨유는 태클은 적은데 파울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점 부분인데요. 팀 실점이 이제 54실점으로 전체 11인가 그렇습니다. 최다 실점. 10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점은 중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4실점이 다비드 데야가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최다 실점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이게 데야 선수가 아틀레티코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전력이나 팀 컬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컬러가 그때까지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맨유 와가지고 고생을 여지껏 하다가 올 시즌 진짜 고생하다가 본인까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데야가 그나마 고생한다, 데야가 그나마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거기에 솔직히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 데야가 시즌 초반에도 물론 월드컵 여파 때문에 월드컵에서 워낙 큰 실수도 했잖아요. 월드컵 전에 친선전에서부터도 이상하게 했죠. 그래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도 영향을 조금 끼쳤는지 몰라도 초반에도 좀 안 좋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가 데야의 실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번 시즌의 데야는 확실하게 평타 이하. 솔직하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서 평균에 살짝 미달합니다. 이번 시즌 그 데야의 그 모든 지표들을 보면은 그가 선방률도 한 7, 8위 정도 하거든요. 선방률 자체가. 데야의 선방률 자체도 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XGA라고 그 스탯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실점. 기대값, 예. 예, 그 기대 실점 관련된 수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맨유가 54실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맨유의 기대 실점은 이제 52.3골 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 실점이 더 많은 거예요. 기대 실점보다. 그 한 골 이상 조금, 그 두 골 가까이 많은 거거든요. 두 골 가까이 많은 건데,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서 따지면은 12번째로 안 좋은 수치예요. 기대 수치에 있어서도, 기대 실점 수치에 있어서도. 1위는 독보적인 1위가 파비앙스키, 웨스트햄에. 11골 정도를 막아낸 걸로 뜨더라고요. 예. 차라리 더 맞아가지고 확률이나 높이지. 아유, 참 도움이 안 되는 맨유 수비진이에요. 보너스도 못 받게 하고, 예. 무실점 보너스도.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맨유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이거든요. 홈 성적이 뭐 10승 6무 3패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무실점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전 한 경기, 그리고 또 리버풀전. 리버풀전은 어떻게 비겼어요? 0대 0으로?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리버풀과는 이제 하면은 두들겨 맞는 사이가 돼가지고, 예. 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 어쨌건 예. 딱 두 경기가 무실점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골을 못 넣었어요. 그냥 네. 같이 안고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냥. 어쨌건 17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지표였어요. 17경기에서 실점한 게. 맨유가 어쨌건 그가 17경기에 실점했는데, 먼저 이제 토트넘전에 0대 3 대패. 이게 그가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었죠.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었는데, 이제 뭐 전반만. 예. 근데 후반에 모우라가. 예, 모우라가 터졌어요. 루카스 모우라가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0대 3 대패를 했던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두 경기, 바로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0대 2 패배, 그리고 또 이제 카디프 시티하고의 강등권 팀인 카디프 시티하고의 경기에서 0대 2 패배. 1위 팀과 강등권 팀한테 0대 2로 패한 거. 이게 또 대야 얘기 잠깐 하면은 맨시티전의 실점 자체도 이제 뭐 장지현 해설위원이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한데 뭐 보이지 않는 실수라는 걸 예. 얘기하잖아요. 사실 맨시티와 홈 경기 당시에도 이제 좀 실점 장면에서 뭔가 위치 선정 같은 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니어 쪽을 먹힌 걸로 이제 예.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첼시전의 그 그거는 실점, 완전 실수죠. 정말 예. 치명타인 게 그 월드컵에서의 그 실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 대야의 가장 큰 그 뼈아픈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그 맨유가 그러니까 홈에서 무실점 경기가 12경기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홈 그 최다 경기 무패, 그 무실점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2회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소 무실점 경기. 아, 이게 저번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그 축구가 좀 약간 좀 네거티브한 그런 예.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수비를 좀 더 우선하면서도 털리면서도 실점이 적어서 그만큼 저번 시즌까지는 대야의 공헌이 컸다. 근데 올 시즌은 대야도 같이 무너져가지고 이 꼴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정말 설명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뭐 그 최소 홈 무실점 경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1962, 63 시즌 이후 56년 만에 끔찍하네요. 예, 56년 만에 최소 경기 홈에서. 이러니까 팬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홈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옛날에도 이제 홈발로 우승하고 이러던 시절이 또 퍼거슨 감독 시절인데 예.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올드 토일렛이죠. 이 정도면은 완전히 다 여기저기 와가지고 다 그냥 말 이상한데 후벼놓고 가는 그런 데가 됐죠. 에이. 예, 이번에는 조금 액션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3등분 해가지고 상대 진영과 그리고 중원과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이 어떤가를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강팀들은 다 상대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이 높습니다. 와, 부럽다. 맨체스터 시티, 첼시, 리버풀.
짱짱.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공격을 하니까. 그거가 당연히 공격적으로 압박도 하고, 이제 예. 키핑도 되고, 계속 지배하고 이러니까 그렇겠죠. 예. 예. 하지만은 맨유는 공동 8위입니다. 허더스필드와 함께. 축구는 뭐 뻥뻥 하든가 하나 걸리든가 거의 그 수준이죠. 그 정도 그러니까 좀 공격 진영에서의 볼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었다. 이런 것도 이제 그가 공격 쪽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빅클럽인데 공격을 주도 못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큰 거죠. 당연히 이제 맨유의 드리블 횟수 자체가 8.4회로 11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리블 횟수는 당연히 첼시,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들 강팀들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자르, 기본적으로. 스털링, 베실바 등등등. 근데 이제 맨유가 낮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아스날이 밑에 있거든요. 아스날도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윙어가 없잖아요, 이 팀도. 무키타리안 너무 이어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팀도 윙어가 없는 팀이니까 드리블 돌파가 적은 거고. 근데 맨유는 윙어가 있잖아요. 마샬, 레시포드, 산체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아니, 제 말 있잖아요. 예. 지금 윙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아스날과는 다르게. 할 수는 있죠. 예, 물론. 아스날은 심지어 백스리를 쓰던 팀이잖아요. 윙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백스리가 주였습니다. 아스날은. 저는 그 선수들의 맞는 포지션은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물론 아, 예.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네. 특히 마샬은 솔직히 말하면 드리블을 드리블 스킬이 해야죠. 있죠. 예. 예. 드리블 때문에 이제 초반에 그렇게 각광받은 거였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면은 뭐 피니시 안 왔는데 피니시는 뭐 그렇게 좋은 뛰지- 선수가 아니죠. 예, 그리고. 피니시도 초반에 드리블과 같이 탄력받아서 좋았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죠 뭐. 이거는 이제 페널티 박스에서의 슈팅 그 전체 슈팅 대비 6m 이내의 슈팅 비율,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 그리고 중거리 슈팅 비율인 거거든요. 맨유의 중거리 슈팅 비율은 5위입니다. 뭐냐? 현대 축구에선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전체도 10년 사이에 중거리 골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뭐 뻥뻥한다고 놀리긴 했지만 이게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면은 무인면 중거리 슛으로 때리고 돌아오고 예. 거의 그 수준이라 가지고 지금 풀럼, 소튼, 허더스필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 아스날, 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들 밑에 있거든요. 부럽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패스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서 박스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요새 축구의 트렌드인 건데 더더욱 갈수록 그러니까 중거리 골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래서 조금 과거에 그런 캐논 슈터에 대한 로망이 조금 사라지고 있긴 하죠. 과거에는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좀 캐논 슈터가 조금 사라진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 중거리 슈터가 너무 없어진 게 솔직히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중거리 골대에서 멀어질수록 골이 들어갈 확률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줄이는 건 중요하거든요. 가끔씩 물론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필요하지만은 대놓고 저거밖에 못한다고 광고하는 정도의 숫자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41%니까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조직력만 잘 갖추고 있으면은 쟤네가 할 건 뻔하다라는 그 정도의 공격이죠 지금.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약간 시즌 막판 포그바도 상당히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난사에.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얘가 제가 그러니까 포그바가 시즌 막판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얘가 과연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축구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냥 무조건 때리기만 하는 브라이턴전이다. 그거 허더스필드전 있잖아요. 37라운드 그때 골대를 2번 맞췄잖아요. 골대를 2번 맞추긴 했지만은 너무 무리해서 때리는 거예요. 중거리 슈팅을 계속. 그래갖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거였죠.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참. 예, 이제 맨유에 대해서 선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록적인 부분으로 이제 예. 맨유의 문제점들도 조금 짚어봤습니다. 그 팀 플레이적인 부분에 예. 있어서의 문제점들. 팀도 예. 아니에요 팀도 이건. 어쨌건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 뭐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쨌건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솔샤르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건 그 정식 감독 부임하기 전까지 임시 감독일 때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 그 승리 이후로 모든 것 2승밖에 없거든요. 제가 2승 3 8패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그 이유는 2승 4무 8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샤를 믿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사실 아까도 뭐 스프린트 얘기를 했고 활동량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 감독들로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가죠. 이제 반할 때부터도 지적됐던 얘기고 네. 결과적으로 막 볼 순환도 느리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느리고 뭐 이제 연계 같은 것도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았는데 솔샤르 감독이 이제 순간이라도 좀 뭐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 물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솔샤르 감독도 몰데 시절 외에는 역시 좀 성과가 좀 예. 미진했던 게 있기도 하고 특히 카디프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그쵸. 예. 들었었죠. 예. 근데 카디프 같은 경우도 그때 약간 무분별한 영입 같은 걸로 좀 혼란했던 면이 있고 선수단 퀄리티도 떨어졌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맨유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또 맨유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솔샤르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 너무 그 정식 감독 선임이 일렀던 거 네. 아니냐. 애초에 케어테이커 감독이었으면은 그냥 한 시즌 딱 보내놓고 남은 시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 매물을 여름에 또 저울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동의는 합니다. 예, 한편 이제 무리뉴 감독이 좀 한마디를 했죠, 최근에. 그 내가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17-18 시즌에 2위를 한 것이 환상적이었다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말 이제 오렌지를 쥐어짜듯 모두 짜낸 결과였다. 감독이 혼자 고립되고 구단에서 지지하지 않을 때 일부 선수들은 감독에게 반기를 들게 된다. 특히 그들은 착한 감독에게 그런다. 난 착한 감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3개월 뒤에 꼭두각시가 된다. 약간 그가 조금 솔샤르를 좀 겨냥한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예. 솔샤르 감독도 뭐 일단 본인 말로는 나도 헤어드라이어가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 모르겠고 그와 별개로 요즘 무리뉴 감독이 이제 제 평가를 조금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맨유 팬으로서. 그냥 본인만 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지금 방금 언급하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예. 반은 동의하고 예. 반은 틀렸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제 무리뉴 감독의 그 스타일 자체가 그 선수들의 역량을 좀 제한하는 면도 있었고 예. 반대로 솔샤르가 잘했을 때는 그 특성을 좀 잘 개방하고 조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약간 그래서 신바람을 탄 게 있었죠. 그렇죠. 포그바도 그러니까 신났을 때의 포그바는 어떤지 저희는 봤어요. 그때의 포그바는 진짜 대단한 선수였어요.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지금 전술적인 측면이나 이제 선수 관리 측면에서 좀 빠르게 좀 내리막을 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카펠로 감독을 연상시키는데 네. 그보다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좀 보수화되고 좀 네. 많이 노쇠화된 거 아닌가. 감독이 좀 빨리 노쇠화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뭐 2위를 한 게 뭐 최고 뭐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또 그 스페셜원 시절에 그 에고가 남아가지고 하는 드립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치부하고 싶어요. 또 그런 한편으로 이제 감독의 어떤 클럽 내에서의 위상과 지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칸토나 같은 경우는 막 뭐 틀린 시계로 훈련장에 늦게 와도 뭐 감싸주고 칸토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슈마이켈 같은 경우에 슈마이켈 덤비니까 속으로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퍼슨 감독은 그때부터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와 별개로 또 클럽 내에서의 위상은 확실하게 지위가 보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구단 수뇌부들과의 협업 같은 것도 분명히 좀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영입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고 네. 감독의 지위가 그리고 또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나보다 선수들이 돈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한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되죠? 예,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첼시가 한창 감독 자르고 선수들의 주급은 높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면이 또 있기도 해요. 지금 이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단장인 우드워드 얘기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가 지금 가장 많이 맨유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그가 그 전문 단장의 부재인 거죠. 예, 전문 단장의 그가 스포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그 우드워드가 물론 전 우드워드가 아예 업적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스폰서들을 따왔던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드워드가 할 거는 그런 계약들 따오는 거에서 끝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예. 이제 승격이 된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입에 뭐 돈 써준다고 이제 고마워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돈과 연결되는 그 프로 세계에서의 그런 신경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감독과 선수단의 위상이라든가. 네. 근데 지금은 뭐 꺼 산체스 선생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포그바 뭐 공개적으로 항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감독한테 이제 좀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렇게 감독 지위도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선수들은 또 이제 뭐 달라는 대로 주고 뭐 주급 정리도 안 되고 뭐 레알 같은 경우 레알 잘 나갈 때 얘기를 해보면은 호날두랑 그 좀 이다나인 베일 말고는 주급 관리가 또 굉장히 잘 됐고 저는 그런 것도 이제 좀그 선수들 간에 이제 좀 단합이라든가 이제 어떤 팀 스피릿을 만드는데도 그런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보는 면도 있거든요. 좀 관리가 된다고. 예. 예. 반면에 맨유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새로운 선수 오면은 막 퍼주고 그러면은 이제 산체스가 일주일에 7억 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포그바랑 예. 이제 대회와도 이제 난리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와중에 챔스 탈락하면은 너희들 주급 삭감 조항 알지 이러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재계약을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여러모로 뭔가 축구 외적인 걸로 자꾸 정신이 팔리게 하는 예. 그러니까 선수들 간의 기량과 조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축구 자체에만 집중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이 지금 뭐 구단 수뇌부와 또 이제 또 감독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그러니까 지금 맨유 같은 경우 그래갖고 그 축구 전문 단장을 부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거 찾고 물색 중이잖아요, 현재도. 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아마 이미 그거 내정된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유명 단장들이 맨유에 부임하고 싶다고 제출서를 그러니까 저걸 제안을 했는데 그거 다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인데 예. 펠란 그 수석 코치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뭐 수석 코치를 말고 이제 다른 좀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네. 좀 스포츠적인 측면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주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무산이 됐고 좀 뭔가 이런 역할 분배라든가 이 방면에서도 자기들끼리 교통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여러모로 다음 시즌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어쨌건 저는 솔직히 맨유가 스포츠 전문 단장의 부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무리뉴 감독도 그런 예. 분업화와 예. 이제 감독권이 이런 것 세분화 좀 이런 걸 요구를 한 거죠. 예. 예. 어쨌건 맨유에 대해서 진짜 많이 떠들었네요. 지금 얼마나 됐죠, 저희가? 한지? 굉장히 오랫동안 떠든 것 같은데. 예, 이건 왜 든 거예요, 이건? 아이고. 아유, 이거 소리 나네요, 심지어? 빛도 나고 소리도 나는데. 진짜 그렇군요. 이렇게 스냅도 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각성을 좀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죠? 이제 다 털어놓은 거죠? 그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예. 이제 서로 피곤할 것 같으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맨유 광팬 김민곤 씨를 모시고서. 저 그냥 마블 덕후 할게요. 맨유 광팬 안 할 거예요? 마블 덕후, 캡틴 아메리카. 예, 어쨌건, 맨유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00주년 유니폼도 이제 어디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100주년 유니폼 있어요? 예, 집에 있는데 그냥 마블 덕후로 나오려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들한테 선물로 준다거나 농담이고요. 예, 그건 비쌀 테니까, 농담이고요. 어쨌건, 저희,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 게스트 모셔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 그럼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 하, 이렇게.